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직경이 1m 넘어가는 그런 그 하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그 숙박하는 젊은이들도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훨씬 더 실업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이없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거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철입니다. 중국의 젊은이들, 왜 중국을 떠나려 하고 왜 그렇게 실업률이 높고 그 실업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룬이라고 그래요. 룬. R-U-N. 룬이 뭐냐면 윤기가 난다 할 때 윤자를 중국어 발음은 룬인데, 주윤발의 그 윤이기도 하고, 중국어 발음인 룬이,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쓰냐면 런, 도망간다. 그래서 야, 이거 보아하니 이거 심상치가 않다. 우리 빨리 중국에서 탈출해서 도망가자. 이거를 차이나 런, 중국어로는 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젊은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본가들도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재산 챙겨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기업도 이거 싱가포르에 지사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돈도 빼돌리고 해야 되겠는데, 기업도 룬. 개인들도 난 여기서 취업도 안 되고 재산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 희망의 나라 미국으로 갈래, 뭐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직접 못 가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면 멕시코를 가서 가면 제일 간단한데, 멕시코도 비자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멕시코보다 더 밑에 있는 나라로 갑니다. 그럼 중미 국가, 뭐 과테말라, 뭐 이런 데로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에서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탈북자들이 브로커 만나서 그 국경 이동하듯이, 그렇게 남미 국가에서 브로커 만나서 국경과 국경을 이동하고 밀림과 밀림을 이동을 해서 수개월을 거쳐서 이제 미국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미국과 멕시코 접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 접경지대에 멕시코 사람들이 쫙 이렇게 그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경찰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야, 국경 넘어라.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왕서방이 하나 보이더니 이쪽에는 뭐 장서방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그 남미를 통해서 오는 중국인에 대한 통제를 이제 강화를 했죠. 이제 앞으로는 좀 보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밀입국을 하려고 하느냐? 가장 큰 원인은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젊은이가 중국에서 지금 살아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고 하루에 2시간씩 자가면서 일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갈 목적지를 삼을 만한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으로 갈까요? 일본으로 갈까요?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미국으로 가는 거죠. 미국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뭐 할 수 있는 잡도 별로 없고 그 무작정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로 칠 때 지금 수백 명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경찰 통계로 잡히는 거니까 사실은 더 많겠죠. 이번 달부터 중국 통계국이 그 실업률 통계를 다시 시작했어요. 방식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청년 실업률 그러고 탁 냈는데, 학생은 제외한 청년 실업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실업률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는 지표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해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일부 학자이긴 한데 가장 최악의 실업 상태를 아마 작년 하반기 정도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뭐 80% 정도까지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실업률을 낮춰야 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과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묘기백초를 하고 있거든요. 실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거예요. 일부 중국 대학에서는 취업을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 상태로 있으니까 실업률 카운트할 때 그 학생은 안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농민은 대상이 또 아니에요. 14억 중국 인구 중에 6억 5천만에 해당되는 농민은 또 빠져요.
직업훈련 같은 거를 이제 받으면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줘요. 그 보조금 받기 위해서 직업훈련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직업훈련에 등록을 한 사람은 또 실업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찻대고 pot대고 이거 다 한 다음에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이건 참 그 의문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보는 통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업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실업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해요. 중국에 그 픽 배달을 하거나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탁 보면 전문적인 배달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배달부들이 바뀌어요. 뭔가 어리숙해 보이고 젊은 아가씨들도 많아졌어요. 배달이라도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 남방에는 SNS에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포스팅이 올라오는데 지하도 같은 데서 숙식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하수도 파이프 있죠. 직경이 1m 넘어가는 그런 그 하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그 숙박하는 젊은이들도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앞뒤로 나무 판자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바람을 막고 문짝을 달면 그걸 월세를 준다고 합니다. 어이없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거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아파트나 건물 지하에 가면 큰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하실에 2층 침대랑 3층 침대를 만들었죠. 가구 메이커가 만든 침대가 아니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한 2층, 3층으로 침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침대 둘레를 철망으로 둘러쌉니다. 그러면 2층과 3층 사이에 철망으로 둘러싸니까 공간이 막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문을 달아요. 자물쇠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게 한 사람 몫이에요. 요 침대를 월세로 줍니다. 그게 또 그 지하실을 통으로 세를 내가지고 거기에 그걸 만들어서 다시 그렇게 분양을 해서 그 월세를 받는 거예요. 화장실이나 세수 같은 거는 지하실에 있는 수도꼭지나 화장실 있는 거는 다 같이 사용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침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임대료가 이제 몇만 원 정도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에 가기도 합니다.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더 낫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중국 정부도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여기에 꼭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장형 임대주택이라는 그 정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이 300억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요.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방도시 소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데 무조건 아파트를 만들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면 그런 지방도시에서 사느냐? 안 살아요. 다 일자리를 찾으려도 다 큰 도시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지하실에 있는 침대라든가 뻔듯한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월세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저렴한 돈만 받고 장기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서 규모 있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300만 호 이상이 이미 건설이 됐고요. 내년 2025년까지 520만 호를 만들어요. 주로 이제 그 대도시 지역이고 주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던 건물들, 임대가 안 나가는 곳, 창고, 공장 이런 데를 정부가 나서서 그 용도를 거주할 수 있게 막 바꿔주고 젊은 사람들이 좁은 집이나마 다달이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도록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이 만일 이 임대주택 정책에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 아는 친구 하나가 스위스계 은행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감원을 해가지고 잘렸습니다. 중국에 지금 은행도 대규모 감원 중입니다. 지방정부도 지금 감원 중이에요. 감원이 어려운 곳에서는 월급을 낮추고 있어요. 적자 사업 같은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적자 사업이 뭐냐? 대표적인 게 그 도시의 교통,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베이징시의 그 버스 요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하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하철 기본 요금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중국이라고 해서 400원 받으면 그게 유지가 될까요? 지방도시 중에 돈 떨어진 지방정부에서는 버스 기사들 봉급을 못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쓰죠. 그런가 하면은 난방이 끊기거나 뭐 이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겐 별로 알려지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비참한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중국 광동에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죠. 과학기술이 많이 개발돼 있고 테크 기업들이 많다는. 여기에 작년 초에 길거리에서 파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편의점 도시락이라고 할까요? 보통 16위안에서 18위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게 지금은 8위안이에요. 거의 절반으로 가격이 내려왔어요. 들어가는 내용물은 똑같은데 가격이 반으로 줄었냐? 아닙니다. 싸구려 도시락으로 바뀐 거예요. 3,000원짜리 도시락 먹는 게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서 그 8위안짜리, 그러니까 1,400원짜리 도시락이 주류 도시락이 된 겁니다. 베이징에서 확대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거기서는 5위안짜리 도시락을 팝니다. 5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이제 뭐 1,000원도 안 돼요. 왜 그런 도시락이 막 팔리느냐? 내가 맛은 묻지 않을게, 생존할 수 있게만 해줘 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이제 유행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2위안 식빵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아침에 파는데 어지간히 커요. 이 정도 됩니다. 요건데 2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원? 요게 아침 끼니가 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이제 고급형이 있어요. 고급형은 이게 한 400원 정도 해요. 거기는 뭐가 이렇게 내용물이 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도 도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저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만큼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업이 심각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 회사에 감원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신입사원을 뽑아가면서 감원을 대규모로 하진 않아요. 어쨌든 감봉을 하든지 돈을 줄이려 하고 신입을 안 뽑죠. 똑같은 실업 인구가 숫자는 똑같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의 상황은 뭐냐면, 고인물들은 어떻게든지 버티고 이제 새로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심각하죠. 대졸자도 취업이 안 되고, 지금 대졸자나 석박사까지 지금 배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졸고졸은 어떡하냐고요. 배달 일까지 대졸자가 한다면 중졸고졸은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심각하죠.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어떤 그 비즈니스 잡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2024년도 자산 운용 지침.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째, 사지 마라.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사지 마라. 두 번째,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있다면 모두 매각해라. 현금화해라. 집에 6개월 이상 식량을 비축해둬라. 호신술을 배워라. 그리고 집에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라. 이게 2024년도 자산운용 지침으로 발표가 됐다니까요. 그냥 분위기가 어떤지 좀 짐작이 가시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진핑 주석이 청년들이 농촌에 가거라. 이게 해석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해요. 중국의 지식인들이 하고 있는 해석을 몇 가지 들려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문화대혁명 때 하방 지식인들을 농촌으로 보내서 똥찌개지게 만든 거, 이거를 또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젊은이들 보고 농촌에 가라는 정책은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왜 강조를 하느냐?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현재 다다르고 있는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 하나가 농촌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5나노, 3나노 경쟁을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경제 규모를 키우고 GDP 성장을 하는 게, 그게 꼭 하이퍼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만 되는 거냐, 새마을 운동 같은 걸로 하면 안 되는 거냐. 우리가 6억 5천만의 그 농촌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달 소득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40만 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소득을 80만 원, 100만 원으로 만드는 게 더 쉽지, 2나노, 3나노 기술 개발하는 게 더 쉽을 것 같지 않다. 농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농촌이 제대로 돌아가줘야 된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고, 근데 젊은이들은 일할 자리가 없지 않냐. 하수도 파이프 안에서 자느니 농촌으로 가라. 농촌에 가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정부의 지원하에 일도 하고, 그에 따른 성과의 과실은 너희들도 같이 향유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의도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청년들이여, 농촌으로 가라.
그 시진핑이라기보다는 현재 정부의 무능이랄까? 무기력이랄까? 제대로 그 대안을 못 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민중들은 그거를 시진핑 주석에 연결시키는 일은 좀 적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지방정부의 하급 관리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저것들이 무능하고 저것들이 우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크고, 그래서 중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했는데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게 시진핑 주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우리 권위주의 정권을 생각해가지고 박모 씨나 전모 씨 생각하듯이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대부분 지방에서는 지방정부는 사실 그 중앙정부와는 상관없이 가련다 마이웨이 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중국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정치적인 이슈를 내놓고 시위를 한다는 것은 거의 최근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베이징에 그 스통차오라는 그 고가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그 반정부 플래카드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상징성을 갖는 위치가 됐는데 베이징에 있는 모 유명 대학에서 그 학생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우리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우리가 왜 언론의 자유가 없어? 중국 공산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 내가 증명해 줄게.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그 스통차오라는 그 고가 도로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공안에 잡혀가 가지고 언론이 통제되다 보니 그러니까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나 그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시위는 대체로 좀 우리 생각보다 적습니다.